안녕하세요. 국모십니다. 요즘 뉴스에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는 최대한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이후 금값은 계속 올라서 온스당 $2,000를 넘기더니 2025년에는 $3,000를 지나 $4,000까지 찍는 구간도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 고점도 다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금값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금값이 뛰었을까요? 크게 5가지 이유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물가와 이자 때문입니다. 각 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물가가 완전히 안 잡힌 느낌이라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서서히 녹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은행 이자로 벌 수 있는 돈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현실적으로 가진 돈의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물가를 어느 정도 이겨낸 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으로 돈을 옮기려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달러에 대한 걱정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를 가진 나라지만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계속 커지면서 달러만 믿고 있어도 괜찮을까? 하는 의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당장 달러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주 긴 시간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서서히 약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나 나라들이 달러 대신 다른 것도 좀 들고 있자 하면서 그 대안 중 하나로 금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엄청나게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금협회 자료를 보면 2022년 이후 중앙은행들이 1년에 1,000톤이 넘는 금을 사는 역사적으로 봐도 매우 큰 규모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터키 같은 나라들이 눈에 띄게 많이 사요. 이 나라들은 달러로 들고 있는 자산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제재하거나 동결할 수도 있다는 걸 러시아 사례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반면 금은 자기 나라 금고에 잘 보관해 두면 누가 계좌를 얼려버리는 것처럼 함부로 손대기 어렵죠. 그래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처럼 금을 쌓아두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나라들 사이의 갈등과 전쟁 위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미중 갈등 같은 뉴스가 끊이질 않죠. 이런 소식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을 느끼고 주식 같은 위험한 자산에서 돈을 일부 빼서 안전한 자산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 안전한 자산 중 대표적인 게 금입니다. 특정 나라의 빚도 아니고 누가 종이에 찍어서 무한정 만들 수도 없는 자산이라 위기 때마다 마지막 믿을 만한 곳이라는 느낌으로 돈이 몰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금에 투자하려면 실제 금괴나 금반지를 샀거나 전문적인 선물 시장을 다뤄야 해서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ETF, ETN, 금 현물 계좌 등 다양한 금융 상품 덕분에 주식 사듯이 금 가격에 투자할 수 있어요. 게다가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과 인도 개인들이 금을 전통적인 자산으로 많이 사고 서방에서는 기관 투자가와 연금이 비중을 늘리면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수요가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사고 싶은 사람이 전 세계로 퍼져 있고 이들이 버튼 한 번으로 쉽게 매수할 수 있게 된 거라 조금만 불안해져도 금으로 돈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이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 금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2023년 말쯤 금값은 대략 온스당 $1,900 후반 정도였습니다. 2024년에는 인플레이션 불안과 중앙은행 매수, 지정학 리스크가 겹치면서 연평균으로 약 $2,380 정도 수준까지 올라섰고 $2,400를 넘는 구간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대략 20% 넘게 오른 셈입니다. 2025년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중 갈등 심화, 미국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금 매수 확대 같은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3,000를 돌파한 뒤 10월에는 $4,000 위까지 치솟는 기록적인 랠리가 나왔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보면 2024년과 비교했을 때 50% 이상 오른 구간도 보이면서 전문가들이 이번 사이클은 과거보다 길고 강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지금의 금값 급등은 단순히 사람들이 금 좋아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물가와 이자 문제, 미국 달러와 부채에 대한 걱정,
중앙은행들의 사상 최대금 사재기, 전쟁과 갈등 같은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ETF 같은 투자 수단의 발달이 한 번에 겹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값이 또 얼마나 갈지 혹은 언제 조정이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원인만 정확히 이해해도 뉴스를 볼 때 훨씬 덜 막막하고 자신의 투자 판단을 할 때도 한층 더 냉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요즘 투자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비교가 바로 금 vs 비트코인입니다. 둘 다 사람들 머릿속에선 어느 정도 대체 화폐 혹은 위기 때 피난처 이미지가 있는데 세대에 따라 보는 눈이 꽤 다릅니다. 먼저 왜 젊은 세대는 금 대신 비트코인을 고르는 걸까요? 쉽게 말해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금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금괴는 아니지만 수량이 정해져 있고 국가가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희소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또 코인 거래소, 디파이, NFT, 게임 등 온라인 세계와 연결된 스토리가 많다 보니 인터넷 환경에서 자란 세대에게 훨씬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24시간 전 세계에서 사고 팔 수 있고 성공 사례를 들으면 단기간에 몇 배가 됐다 같은 이야기들도 많아서 높은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고위험이지만 잘만 맞추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자산이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왜 보수적인 자산가들은 여전히 금을 고집할까요? 금은 인간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인 자산입니다. 전쟁, 왕조 교체, 화폐 개혁, 인플레이션, 심지어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금은 여러 형태로 살아남았고 어디를 가든 어느 정도의 교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내 평생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자산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서 금은 검증된 오래된 친구에 가깝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기관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가격이 오르내리긴 해도 하루에 2030%씩 출렁이는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편이라 큰 돈을 넣어두기엔 마음이 훨씬 편하죠.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금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특징을 유튜브에서 쓰기 좋은 비유로 풀어볼게요. 비트코인을 요즘 세대의 디지털 콘서트 티켓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인기 있는 콘서트인지, 누가 출연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는지에 따라 티켓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하고 예상보다 인기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서버 문제가 생기거나 규제가 바뀌면 티켓 거래 방식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죠. 흥행이 잘 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흥행이 끝날지 모르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반면 금은 도시 한가운데 아주 오래된 우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우물은 최신 정수기만큼 세련되진 않았지만 전기가 나가도 수도관이 끊어져도 심지어 전쟁이 나도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엔 수돗물을 쓰다가도 큰 재난이 나면 결국 이 오래된 우물 주변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우물의 물맛이 매번 최고로 맛있지는 않아도 마지막 순간에 믿고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신뢰가 쌓여 있는 거죠. 금이 가진 독특함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따라 가치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망가져도 어느 나라로 가도 일정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역사적인 신뢰가 이미 깊게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자산 관점에서 금과 비트코인을 한 문장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놀이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롤러코스터 같은 존재입니다. 줄 서서 타면 짜릿하고 잘만 타면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날씨나 규제나 사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금은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대피소 같은 곳입니다. 재밌지는 않지만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끊기고 밖이 어떻게 돌아가든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공간이 바로 그 대피소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성장 스토리와 높은 변동성에서 기회가 나오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보수적인 자산가들은 어떤 시대를 지나도 통과해본 경험이 있는 자산으로 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둘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금에 투자하는 4가지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물 골드바, 금 펀드 ETF, KRX 금시장,
그리고 금 통장까지 각각 뭐가 좋고 뭐가 불편한지 마지막엔 지금 사도 될까? 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물 골드바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금괴, 골드바, 금화 같은 거죠. 금방이나 은행, 조폐공사 등에서 직접 사서 집에 보관하거나 금고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장점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손에 잡히는 실물 자산이라 이게 내 거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고 주식 계좌가 막힌다든지 시스템 장애가 나도 그냥 내 집 금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전쟁, 화폐 개혁, 나라 망할 때마다 끝까지 버틴 자산이 금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자산가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꽤 큽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해서 사는 순간부터 최소 10%는 올라야 본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금방에서 살 때 가격과 나중에 다시 팔 때 가격 사이에 스프레드가 있어서 살 때 비싸게 사고 팔 때 싸게 파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도난분실 리스크와 보관 비용까지 생각하면 금액이 크거나 정말 장기 보유 목적이 아니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펀드금 ETF입니다.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 사듯이 금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을 사는 방식이에요. 요즘은 한국 상장금 ETF도 있고 미국 해외 상장금 ETF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점은 소액으로도 쉽게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주, 2주씩 나눠 살 수 있고 현물보다 사고 팔기가 훨씬 편합니다. 또 KRX 금시장, 해외금 가격과 바로 연동되는 구조라 국제 시세를 비교하며 투자하기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운용 보수와 매매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금 ETF 운용 보수는 연 0.15%에서 0.7% 사이 정도가 많고 여기에 증권사 매매 수수료도 더해집니다. 또 해외 ETF를 사고 팔면 환율 변동까지 영향을 줘서 금값이 올라도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파생형 ETF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면 웬만해선 피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KRX 금시장입니다. 이건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 전용 시장이고 증권사에서 KRX 금 계좌를 열면 일지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처럼 금을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국내 현물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국제금 시세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 일지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서 소액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가격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둘째, 온라인 거래 기준 수수료가 대략 0.2%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KRX 금시장에서 얻은 양도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다시 말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도 그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실물로 인출하고 싶다면 백지, 1kg 단위 등 조건을 맞춰야 하고 그때는 부가세 10%를 내야 합니다. 또 최근 몇 년처럼 국내 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때는 국제 시세보다 한국 금값이 더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KRX 금시장을 활용할 때는 실물 인출 목적이냐, 가격 차익 목적이냐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금통장, 골드뱅킹입니다. 은행에서 통장 하나 만들고 원화 대신지 단위로 금을 넣고 빼는 식으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마치 적금 들듯이 매달 조금씩 금을 사 모을 수 있어서 한 번에 큰 돈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편한 방식입니다. 또 어떤 은행은 나중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실물로 인출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비용 면에서는 그다지 싸지 않습니다. 은행이 제시하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사이의 차이, 즉 스프레드가 KRX 금시장보다 훨씬 큰 편이고 수수료까지 합치면 1% 안팎이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 통장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배당소득처럼 취급되어 15.4% 세금을 내야 하고 실물로 뽑을 땐 역시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정리하면 세금 수수료 효율만 따져보면 KRX 금시장이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이 저보수금 ETF, 그 다음이 금 통장, 마지막이 실물 골드바 순서입니다. 대신 심리적 안정감, 적립 편의성, 해외 투자 연계 등은 사람마다 느끼는 장단점이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춰 조합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 금값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시장 전망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진영입니다. 아직 더 오를 수 있다는 상승론과 단기 고점 근처라 조심해야 한다는 조정론입니다. 상승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는 없고 내년 이후에는 점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역사적으로 금이 강세를 보인 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각국 중앙은행, 특히 중국 신흥국들이 금 매수를 멈출 조짐이 없고 지정학적 갈등과 재정 적자 문제도 그대로라 이번 금 랠리는 단순한 일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하락론 쪽에서는 이미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1년 안에 520% 정도의 조정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다시 돌아가거나 달러 강세와 금리 인하, 지연이 이어지면 무이자 자산임금의 매력이 예전만 못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세계금협회와 일부 리포트는 이런 경우 금값이 지금 수준에서 한 단계 내려와 3,600달러 구간으로 조정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금을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잘라서 사라, 사지 마라 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단기 수익이 목표인가요? 아니면 자산의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나누어 두려는 건가요? 단기 수익이 목표라면 지금은 이미 많이 오른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조정 구간을 나눠서 들어가는 전략이 더 현실적입니다. 특히 KRX 금시장처럼 국내 프리미엄이 과열된 구간에서는 국제 시세와 괴리율도 꼭 같이 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장기 안전자산 비중을 만들려는 목적이라면 전체 자산에서 510% 정도를 금으로 천천히 나눠 들어가는 방법이 많이 언급됩니다. 이때 세금과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KRX 금시장이나 저보수, 금 ETF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간을 12년 정도로 길게 잡고 매달 혹은 분기별로 적립식으로 나눠서 매수하면 고점에 한 번에 몰입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은 어디까지나 보험 같은 자산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에 전 재산을 넣진 않듯이 금에 모든 자산을 넣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다만 주식 채권 현금만으로 불안하다면 일부를 금으로 나누어 두는 것은 앞으로 12년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포트폴리오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관점만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금 사야 할까 말까라는 고민이 들어도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다음 주제로 궁금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